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종구 의원님. 최진구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의원님들 행정감사도 진행하시고 업무 보고도 많이 받으셔서 올해 행정감사는 많이 깊이가 남달라진 것 같습니다. 손정우 실장님 마지막 행감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30여 년간 평택시 발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기존 저희가 연말에 진행했던 행정감사를 6월로 옮겼습니다. 그 의미가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과 제안들을 본 예산에 좀 수립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6월로 옮겼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좀 중심으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금 운영 관련돼서 먼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금고 예치 이자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좀 가파르게 인상이 되는 해였었고요. 가입 조건을 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시금고에서 그러니까는 은행권에서 제한하는 금리에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현재 이렇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뭐 면밀하게 그 팀 그리고 과에서 면밀하게 더 살펴보고 계시리라 믿음은 있고요. 일반 회계 예치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신속 집행을 위해서 지출 업무용 예금은 단기로 예치를 해주셨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중장기로 예치를 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아쉬운 것이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금과 이제 특별회계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를 금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예치 현황들 좀 보면 정확한 수치들 뭐 이렇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제 특별회계와 기금 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이게 딱 봐도 은행에서 이제 제한하는 금리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금리 운영을 하실 때도 상당 기간 보유를 할 수 있는 금액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게 사용이 안 될 것 같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예금보다는 정기 예금으로 좀 예치를 해서 이자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물론 회계과 진행하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나 회계과는 다른 사업부서랑은 좀 다르게 기금과 관련된 관심이 많으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사업부서는 기금 관련된 게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첫 번째는 특별회계 예치 시에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금 운영 시에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의 혼용 운영을 통해서 이자 수입 증대에 노력을 좀 하자라는 말씀들을 좀 각 사업 부서에도 전파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각 부서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획예산과 관련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필수조례 정비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작년 감사가 진행이 되고 바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직접 말씀을 청해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80.9%였던 정비율이 86.2%까지 상승을 해서 매우 높은 정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지만 그 법률 이게
필수조례라는 것이 법률이 정해졌는데 법률에 의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필수조례가 시에서 정비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이나 이런 보호받아야 될 것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필수조례라는 것을 법률이 정한 그 권한을 시민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시에서 만드는 필수조례인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률은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필수조례가 계속 제정이 되고 있는지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수치가 떨어져 있어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소송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도 제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지금 정일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반복되는 내용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간에서 제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 청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를 법률 자문관과 고문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선제적 민원 예방과 해결로 이제 소송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157건 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개발 사업이 많고 그리고 그 사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금 관련된 소송도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하게 진행되는 소송이 많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긴 합니다만 보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패소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패소를 하면 소송 비용이 이제 평택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집행부가 소송을 하더라도 아까 정일구 위원장님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송 비용을 집행부가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법의 테두리 뒤에서 이제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패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는 승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 2년간 시에서 승소한 건을 보면 행정심판 15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5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소송에 투입된 소송 비용을 이제 물론 그 주문에 재판 결과문에 이제 나와야 문구가 나와야겠지만 소송 비용은 뭐 원고가 진다, 뭐 아니면 피고가 진다라는 명칭이 이제 정확히 적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소송이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거는 소송 판결문에서 회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회수하는데 저희가 1년에 2번씩 그 회수가 안 된 거는 회수 독려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당장 오늘까지 아니더라도 소송 이후에 소송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최근 승소한 행정 2건 그리고 민사 5건 소송의 판결문과 이제 환수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선제적 민원 예방을 해서 이제 소송 감소하는 부분도 이제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3년을 비교해 보면 이제 지금 소송 건수는 많은 차이로 이제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민원 예방을 위한 뭐 교육의 직접적인 효과가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해서 이제 감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요청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요구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제 유종환님도 계시지만 이제 서부권 각종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TF를 좀 구성할 것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평택항 개발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 수소산업 특구 추진이나 해수 담수화 사업, 그리고 뭐 평택호 개발이나 안중 역세권 개발과 같은 사업들이 이제 평택에서 쭉 추진이 되고 있고,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비해서 되게 그 규모나 중요성이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가 평택의 미래와 연계된 사업들인 만큼 이거를 종합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할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간부 회의 등을 통해서 공유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방식대로 잘 추진해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TF보다 더 발전된 방안으로, 원래 서부권과 관련된 사항만 다룰 것은 아니지만 평택연구원을 설립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분께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대부분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4월 26일 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작년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률 개정의 내용을 보면 인구 100만으로 되어 있었던 규정을 인구 50만이 넘는 지자체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성남은 오는 6월에 그리고 화성시는 오는 7월에 개원을 할 예정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과 성남을 제외하고 인구 50만 넘는 지자체가 6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택, 부천, 남양주, 안양, 안산, 시흥 6곳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저희 평택을 제외한 5곳이 지방연구원 설립을 위한 재정 조례 재정이나 연구 영역 등을 발주를 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이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그 좀 우려스러운 것이 평택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근데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를 미리 예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 안주할 수 있는 좀 따뜻한 안방에 앉아 있는 상황으로 나태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은 세상만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저희에게 주는 온기 때문에 이제 냄비 속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극단의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계기로 평택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 영역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요.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앞장서서 만들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잠깐 말씀드리. 네.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크게 강조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서부권 총괄 TF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공감을 하지만, 그 서부권에 기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사업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제 추진 체계,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즉각적으로 구성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총괄 타워가 있어서 어떤 사업별 중복이라든가 사업 간의 충돌, 또 어떤 기능의 어떤 그 혼란, 이런 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 행감 때 제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실체화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평택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게 이제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어떠한 사이즈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 이제 검토를 이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원의 어떤 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제가 연구원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기획예산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행감 때 이제 그 반도체 산업
기업의 위기 그리고 미국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언제까지 평택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그 원톱 구조 안에서 계속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삼성의 시세가 작년에 1,842억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677억 법인세가 1,470억이 거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해가 가면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 세수가 떨어질 텐데 예산을 좀 조여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안분율이 계속 그 삼성 고덕산단의 삼성 캠퍼스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삼성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안분율이 확장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25년까지 가면 24.6%로 확장이 돼서 지금보다 한 9% 정도의 안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덜컥 이제 용인의 삼성 반도체 단지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섰다라고 이제 들어설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정권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반도체 담당자가 용인에 가서 실제로 같이 일을 코워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삼성의 안분율이 향후에 몇 년간은 버티겠지만 안분율이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께서 가질 수 있는 좀 당연한 그 궁금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나 대책 그리고 고민들이 논의가 좀 되셨던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전체적인 연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과장 대신 제가 답변을 좀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수 상황도 뭐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삼성 측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반등기점으로 왔다라고 이제 예측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황은 올해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지역에서 어떤 특정 기업의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래적으로 보면 그 위험성도 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도 상당히 접근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럼 어느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시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클러스터라든가 어떤 기업의 유치가 가능한 지역들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의존도를 분산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도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이제 우리 삼성 단지하고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른 거는 그쪽은 협력사가 포함이 돼서 이제 접근을 하는 이제 산업 단지가 되고 여기는 평택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장으로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거로 서로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향은 이제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6기까지 그런 기간 동안에는 삼성에서는 법인 지방 소득세는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당연히 수반이 되는 거고 다만 안분율이 증가하는 시점까지는 법인 지방 소득세 감소분과 그걸 상계를 했을 때 그 전체적인 감소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향은 당연히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세수 대비도 우리 세수정과에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문구 안에 여러 과의 업무가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제 편성해 주셔야 되는 기획 예산과 그리고 세정과 뭐 더 나가선 징수과까지 있고요. 이제 반도체를 담당하는 미래첨단 산업과도 관련된 업무들이 이렇게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연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일단 시에서는 아직 뭐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기능을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그렇죠.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뭐 저는 남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뭐 제 의견이 미칠 소지는 크지는 않지만 어떤 여러 비공식 계통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은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다른 시에서도 이제 연구원을 만들면서 좋은 연구원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다라면 취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힘을 좀 같이 해주셔도 좋겠고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관련된 것입니다. 평택시가 이건 세종과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평택시가 2023년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초과해서 1조 5,75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셨고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공무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그 총액 경기도에서 보기에 평택에서 세수를 걷어들이는 총액이 계속 증가하니까 평택시 참 잘하고 있어라고 해서 이제 좋은 평가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이 지난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징수율과 정리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까 정일구 위원장님이랑 김혜영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시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본 수치로는 2022년도 체납액이 727억 원이고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96억 8,900만 원, 약 100억 가량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438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체납액의 증가 요인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운영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이게 이제 세무서가 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보통 거의 다 끝날 쯤에 이게 부과를 시켜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10%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이후에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다 거의 다 체납이 되고 또한 금액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채권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 체납자를 독려해서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성태 때문에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과연 그럴까라는 또 한켠의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과연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는데 이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어서 조금 식상할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 보기에도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네요라고 계속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징수기동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아시는 분 이야기이시겠지만 평택시 세입 규모가 경기도 6위권이라고 하고 경기도 상위 10위를 묶은 이제 1그룹 중에 체납징수기동팀이 아직 없는 지자체가 평택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세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지역보다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신설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조직적 문제가 뭐 있겠죠. 예, 뭐 총액인건 인제 하에서 이제 인력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뭐 타 지자체도 뭐 같이 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저기 두 분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을 싣고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예, 건데요. 그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증원의 한계가 예, 총액 인건비의 한계가 있고 공무원 증액의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특히나 작년에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제한을 이제 딱 규정을 해놓아서 더 이상 늘리기 어렵습니다라는 답변들이 계속 반복돼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체납징수기동팀 신설의 필요성은 지난 회기 때도 예, 정일구 위원장님과 그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예, 3년 전인 2022년 행감에서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뭐 말씀 주시는데 7대 때도 이제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논리로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지만 공무원 정원이 동결이 안 됐을 때도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지난 5년간 434명의 공무원이 이제 늘었습니다. 이제 뭐 약간의 뭐 그 정확치 않은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뭐 기간제가 포함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차치하고라도 434명의 공무원이 충원이 됐는데 2018년도에 1,895명이던 공무원 수가 2022년 작년에 2,329명으로 따져보니까는 2018년 기준으로 23%가 늘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저는 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평택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의 수가 이제 늘은 효과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조직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징수를 하는 것이 시기상으로도 계속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고 징수율이 아니라 이제 뭐 환급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부장님 나가서 신문으로 또 이걸 얘기하는구나 뭐 퇴직 기회 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신문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이나 이제 뭐 과장님들께서 꼭 신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압니다. 이제 뭐 청문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조직팀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꼭 필요함을 다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 이야기를 꺼냈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이제 담당과 그리고 담당국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네. 별로 안 했군요. 일자리 경제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근로자 복지회관 관련된 겁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근로자 복지회관이 그 좀 부당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한 달 전쯤에 많이 기사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사용되나 싶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받아보고 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관심이 갔던 것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민주노총으로 이제 이건희 그 운영을 민주노총이 해주시고 계셔서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는 곳이 근로자분들만 이용을 하나 싶어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장당동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평생 학습 공간처럼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정원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참여를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더니 좋은 프로그램이 참 많다. 근데 애로사항이 그 좋은 강사를 구해야 되는데, 좋은 강사가 오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더 확장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비가 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집행부 차원에서 시간당 3만 원의 이 강사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센터나 이런 곳에 좀 준해서 이렇게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무료 노동 법률 상담이 이제 상담팀장님이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시고, 계속 변호사분이나 이렇게 뭐 노무사분이 오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거 인건비 어떻게 나가요?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상담팀장님이 혼자 진행을 하고 계시고, 상담팀장님이 진행하셔야 되는 상담 건수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끝나는 상담도 있긴 하겠습니다. 누적돼서 많은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도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변호사나 노무사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삼성 산단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서 노무 상담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더 해주실 수 있으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답변을 주시면, 그래도 알겠습니다라고 한 말씀 주시면 덜 민망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운영 수당 그 프로그램이 그 장당 노동자 복지 회관 같은 경우에는 교양 강좌 프로그램이 한 13개가 있어요. 네네. 노동자 직접적인 노동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까지 이제 하다 보니 교양 강좌가 13개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강좌 프로그램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18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노동자 복지 회관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 최재형 의원님도 거기에 운영위원이시고, 저도 이제 운영위원인데 매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운영 강사에 대한 수당의 문제는 저희가 평생학습 센터도 있고 이런 각종 시에도 그런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도 있고 거기에 이제 비교해서 준해서 이제 수준을 맞춰달라는 하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여기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위탁비에 녹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그렇죠. 이제 이런 수당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다음 연도의 운영의 예산에 정액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민망할 뻔했습니다. 무료 법률. 네네네. 그 법률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 복지회관이 2개가 있습니다. 장당과 이제 포승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노동법률 상담도 하지만 거기는 이제 변호사나 전문 노무사는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당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법률 상담 팀장을 이제 배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간단한 거를 이제 상담을 하고요. 시에는 이제 공인노무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 지정을 한 공인 노무사를 지정을 해서 어떤 통상임금 문제라든가 실질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은 거는 이제 우리 공인 노무사를 통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장당 노동자 복지회는 민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피부에 느끼게.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에 금년에 노동 상담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한국노총에 있는 부분들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쪽에서 법률 상담을 하고 저 이제 세 군데 나눠서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년정책 과장님 그 과에 이제 인구정책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 정책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의 타겟팅이 조금 더 정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골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평택시 1인 가구 자료, 그러니까 1인 가구가 평택시 전체 27만 1,962세대 중에 43.87%에 해당하는 11만 9,049세대가 1인 세대이다라고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연령대가 30대가 가장 많고요. 30대가 21.55% 26,128세대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3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를 막론하고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 지역적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였는데요.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있는 곳이 중앙동이었고요. 팽성, 포승, 안중 해서 7,800세대에서부터 해서 한 10,000세대 정도까지 중앙동이 가장 많고 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염두 판단을 해보기에 지역적으로 삼선 상단과 인접해 있는 중앙동 그리고 팽성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나 추팔산단 그리고 포승이나 안중 같은 경우에는 항만과 이제 기아 만도 노동자분들이 주로 근무를 많이 하시고 여기에 일자리를 찾아서 평택에 이주해 오신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수가 이 동에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말씀 주시려고 마이크를 이렇게 킬까 말까 고민하고 계셔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중간에. 1인 가구가 네. 지금 그 팽성이라든지 팽성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시기 그러겠죠. 때문에 예, 팽성은 어르신들이 많고요. 1인 가구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20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20대부터 50대까지 좀 고루 분포돼 있고 포승 같은 경우는 또 산단이다 보니까 예, 거기도 2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과장님 주셨던 것처럼 연령별 그리고 동별의 이 1인 가구 분포가 상당히 뭐라고 하죠?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을 어떤 것들을 진행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청년 정책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유독 청년 쪽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런 용역은 안 해봤나? 어느 세대의 어느 지역에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옳겠는지를 용역을 진행을 안 해보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요청해 드렸더니 이러한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위한 용역이 진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 주시려고 지금 마이크를 켜시려고 하십니다. 켜십시오. 네. 말씀드릴게요. 그 21년도에 평택복지재단에서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층별로 청년기, 중장년층, 어르신들 해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 예,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시에서 관련되는 부서들이 TF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1인 가구라고 하면 그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욕구가 다 다르세요. 이게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안전 환경이 중요하고 또 어르신들은 건강 지원을 또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7개 분야로 해서 각 부서에서 11개 부서에서 사업을 지금 26개 정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1개 부서에서 26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1인 가구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26개의 정책이 11개 부서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이제 연동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책 팀이 청년 정책과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상에 인구 정책 팀이 인구 정책과가 되고 그 안에 1인 가구 팀이나 청년 정책 팀이나 이렇게 가족 정책 팀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큰 그림으로 원대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청년 정책팀, 청년 정책과에서 진행한 1인 가구 관련된 자료만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청년 정책과 밑에 인구 정책 팀이 있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정책 팀에서 수립하는 정책들이 도시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대중교통 어디에 많이 사시는지, 어느 인구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아서 복지 정책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 어느 시에 어느 동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교통편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디 많이 사시니까 교통편을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이후에 그 연구원, 평택연구원이 제가 말씀드렸던 평택연구원이 생성이 되면 또 해결될 문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청년 인구 정책 팀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년 정책 팀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이 뭐 조만간 9월쯤 해서 조직 개편 새로 생긴 과를 다시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좀 논의를 좀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이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어떻게 보면 접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인구 정책하면 뭐 인구를 증가시키는 부분, 감소하는 대책이 이제 주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인구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전체, 나라 전체의 어떤 정책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은 인구 정책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파트라고 이제 볼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접근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청년 정책도 또 연령층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별로 접근하는 차이가 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선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맞춤형 정책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사실상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1인 가구의 특성을 좀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큰데, 이제 개발 환경이 많다 보니까 직업과 독립을 위해서 단독 세대가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독거 세대도 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유동 인구에 잡혀 있는 사람 중에 또 실제적으로 평택에 사는 이런 또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인 접근을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과제인 게 또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인구정책 영역보고회에도 참석을 하셨지만, 이제 저희들이 또 위원장님들 말씀하셨던 분이 그러한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강조도 해주시고 그러셨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은 좀 달리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이 변화가 어렵더라도 그러한 방향성에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장의 변화가 어렵더라도 이 취지에 맞게 향후에 인구정책팀의 역량을 훨씬 더 키우고 많은 연구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다음인데요. 이건 청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면접 정장 무료 대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두 업체에서 이제 그 정장을 빌릴 수 있는데 한 업체는 다 서울 아니면 이제 수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한 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는 무조건 처음에 가서 본인이 등록을 하고 이후에 택배를 신청하면 택배를 보내주긴 하는데 조금 더 가깝게 있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택배 발송은 안 되고 무조건 가서 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평택 청년들은 수원에 가서 이제 빌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전 정도면 우리 평택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수요나 이런 게 충분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만 해도 447건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옷 사이즈도 다양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평택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한 수요는 있지만 이것을 운영할 업체가 구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저희도 다른 과와 논의를 하면서 좀 방안을 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청년들이 아쉬워해서 다행히 이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향후에도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원님과 이제 유정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국민여가 캠핑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유정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김영원 의원님께서도 이제 여러 부처의 여러 부서의 업무를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각 물론 실장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방향으로 뛰시면서 조율을 해 주셨고 노력해 주셨겠지만 당장 시민들은 이걸 기다리고 있고 어제 또 이제 9월에 무리 없이 개장하겠다라고 이제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9월달에 개장이 될까라는 생각에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9월달에 개장 가능합니까, 과장님? 지금 몇 가지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이제 준공 요청이 들어갔고요. 내일 모레 5월 8일 날 그 항만건설과장님하고 그 담당자 그리고 저하고 가서 현장 확인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준공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관리청 그 도로연결 허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그 저희들은 허가상으로는 저희들 90m 가속차선 90m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수원국도 유지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120m까지 연장해 하라고 협의를 했는데 왜 90m만 그려왔느냐 해서 조금 수정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번 주에 내면 아마 허가는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용도 지역구랑 연결 허가 비관리청이 다 되는 게 아마 6월 말이면 거의 다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뭐 야영장 등록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1개월 이상은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충분히 개장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저희들 판단이지만 가능한 한 좀 더 빨리 단축할 수 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각 담당 부서 간의 절차의 미희행이나 서류 미비를 이제 자의적 판단으로 하고 있다. 아니다.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제 부처 간의 입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합리적 업무 영역을 넘어선 행태다.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밖에 나올 정도로 지금 소통이 조금은 불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정해 시간에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부처 간 이견이 조율이 안 되면 그 역할을 이제 부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시장님 직속의 감사관실을 통해서라도 좀 업무를 가름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네, 우선적으로는 뭐 그 단계까지 안 가는 선에서 마무리를 조기하는 게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충분한 그 업무 소통 능력이 있으셔서 잘 정리되리라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주민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 한 가지 좀 제가 어차피 질의 마치면 정회를 잠깐 들어가실 것 같은 정회 시간에 유정아 의원님과 이제 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이 논의를 좀 해보면 어떨까? 아예 이렇게 시작이 된 김에 관광과와 안출 관련과 다 증인으로 불러서 입장을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다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뭐 비공개로 하더라도 증인 신청이 뭐 사전에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당일날이라 할지라도 담당자들이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유정아 의원님께서 반색을 하시면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의를 하고 시장님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신뢰를 보내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위원장님께서 정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